시장이 계속 오해하고 있어요. 파월은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데, 파월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딱 요 단어죠. 내년 경제는 말 그대로 침체입니다. 지금 22년 하반기 경제도 많은 분들이 복합 위기다, 뭐 고물가, 뭐 고금리, 뭐 그 밖에도 고환율, 뭐 그 밖에 정말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여러 가지 채권 문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둔화에 해당돼요. 제가 뭐 말장난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 하강 국면을 둘로 쪼갤 수가 있는데, 고점 플러스에서 제로로 떨어지는 구간을 둔화라고 하고요. 이 제로에서부터 마이너스로 더 내려가는 걸 침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22년은 어쨌든 둔화에 해당됩니다. 21년 동안 벌어왔던 그 GDP 규모나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혹은 뭐 자산 시장에서는 20년, 21년까지 상승했던 자산 가치가 이제 떨어져 오는 그런 둔화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3년부터 좀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로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보고 있거든요. 그 2.7%는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 수준이 3.5%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평년만도 훨씬 못한 경제예요. 물론 22년도 못해요. 2022년도 3.2% 수준으로 평년보다 못한데, 그거보다 더 못한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은 22년에 이제 전쟁이 발생하고, 그 전부터 야기됐었던 이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확실히 나타났고 초인플레이션 쇼크가 발생한 거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정책 행보 때문에 이제 금리의 역습을 당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결국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되고, 또 소비자의 소비도 둔화되고, 세계 주요국들이 이렇게 투자와 소비, 즉 내수를 위축시켜 나가다 보니까 수출 규모도 이제 축소되고, 우리나라의 수출 길도 막히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23년 경제를 보여주는 정말 두드러지는 둔화 그리고 침체, 이렇게 연결되는 국면이다. 다만 정리를 하나 한다면 2020년에 경험했던 이렇게 V자로 충격 겪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2020년은 세계 경제 성장률 이렇게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1%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위기 이런 단어를 붙이기는 좀 어울리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느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2020년은 V자로 크게 충격을 겪고 다시 돌아가는, 좀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면, 2022년, 23년은 L자형으로 쭉 꺾이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더 안 좋기도 하겠죠. 코로나19 때는 소위 그 팬데믹 경제 위기는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변수였으니까 그것만 사라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뭐 거리두기, 뭐 방역 수칙 이런 것만 완화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022년, 23년 전개되는 이런 침체, 둔화, 이런 국면, 하강 국면, 이런 침체기에는 어떤 특정 요인들이 하나만 발생해서 그것만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강둑이 있고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만 막으면 강둑이 안 무너질 수 있는데, 구멍이 여러 군데서 발생해 가지고 이거 막다가 이쪽 강둑이 무너지고, 이거 막다가 또 이쪽 강둑이 무너지는, 강둑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좀 총체적 난관, 이런 국면 아닌가, 그런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금리 역습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미국 FOMC도 직접 다녀오셨지만, 네. 이제 사실 유례 없이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게 최초라고 이제 하잖아요. 네. 미국이 좀 그렇게 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급하게 금리 인상을, 물가 안정도 있겠지만 약간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행보를 하는지.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그냥 행정부와 통화 당국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가정해놓고만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파월의 실패가 있었죠. 21년에. 2021년에는 뭐 가장 유명했던 그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인플레이션 실제 실현되지 않을 거야. 인플레이션 없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디플레이션이 걱정됐던 나라였으니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금리를 인상하거나 조기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액션이 필요 없다라고 단정지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죠.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니까. 물론 파월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누가 인플레이션 온다고 주장했던 학자들이 그 근거에 전쟁이 있었느냐. 전쟁을 가정하고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설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맞았고 틀렸고지 내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익스큐즈는 물론 있어요. 저도 인플레이션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역시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아무도 맞은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 안 올 거라고 했는데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41년 만에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의 실패다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었고, 당연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같이 FOMC 위원들로서 통화정책을 함께 의사결정한 위원들로서는 같은 그 책임감을 느낄 테고, 당연히 물가를 잡아야만 하겠다. 물가를 먼저 잡아야만 한다라는 그 사명감, 그것 때문에 오로지 물가 잡겠다라는 그런 액션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 잡는 행보가 통화 당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도 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에 한 5일 정도 있는 동안 제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택시기사분들도 대화하고 지나다니는 행인하고도 질문. 물론 IMF의 이코노미스트나 월드뱅크의 이코노미스트나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어떠냐 하면 물가 때문에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우리나라는 고작 최대치가 6.3%였는데 미국은 그 최대치가 9.1%예요. 나름 지금 안정화됐는데 8%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유례없는 물가 상승세예요. 이게 평균 물가가 9%다. 이 얘기는 어떤 대부분의 물가는 10%, 20%라는 거예요. 에너지 물가는 20%니까요. 그것은요, 그 서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득 가지고는 택시기사가 나의 소득, 요 택시 운전해서 벌어들인 그 소득만으로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투잡을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제가 만난 모든 택시기사가 다 투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게 가혹하기 때문에 그것이 서민의 표에 반영되는 거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이 물가 높게 만든 그 주범이 역시 현 정부거든요. 항상. 그 타겟은 현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든은 표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를 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물가를 못 잡으면 내가 잡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도 물가를 잡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여부는 통화 당국이 결정하겠지만 그 밖에 뭐 구두 개입을 통한 강달러를 유지한다든가 하는 이런 액션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긴축적 행보와 강달러 현상, 또 자국의 물가 안정만을 위한, 자국의 물가 안정은 곧 자국에서 자기가 표를 얻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 또 비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또 미국이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나라들은 그 물가 문제를 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오는 원자재나 부품이나 완제품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것을 전망했던 이코노미스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이 2021년에
2022년에는 금리 인상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했을 거고, 한미 간의 기준금리도 역전될 것이라고 전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것은 좀 거꾸로 돌아가 보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때도 제로금리를 도입했죠. 유동성 800억 달러씩 공급했었죠. 근데 2015년부터 12월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15년 12월, 16년 12월, 그리고 17년에 3번, 18년에 4번, 9번 금리 인상하죠. 이 9번의 금리 인상이 다 베이비 스텝이에요. 0.25%포인트. 이때는 왜 그렇게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까요? 물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충격일 때 금리 인하를 하고,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금리를 정상화하는 것뿐입니다. 그 정상화하는 방법은 베이비 스텝이에요. 그래서 룰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베이비 스텝 룰을 지켜가면서 시장에 큰 충격 없도록 안정적으로 차츰차츰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하는 노력.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2022년에도 당연히 그러리라 봤었어요. 2021년까지만 해도. 근데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이 나온 건 역시 전쟁 때문인 것이고, 그 전부터 인플레이션 현상은 나타나긴 했지만 이렇게 유례없는 인플레이션까지는 상상하지 않았던 거죠. 대략 뭐 3%, 많아야 4%, 요 정도의 물가 상승세를 생각했었는데,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을 완전히 가중시켰던 거거든요. 전쟁이. 왜냐하면 러시아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중에 하나예요. 2위국입니다.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이고요. 그리고 밀 생산국, 알루미늄 생산국, 뭐 비료 생산국. 정말 세계 최대 자원을 에너지 원자재, 광물 원자재, 농산물 원자재 다 공급하는 나라가 또 러시아예요. 우크라이나도 또 못지않는 자원국이고요. 그런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으니 경제 제재라든가 전쟁 중에 공급할 수 없는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이게 그냥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이 나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례없는 이례적인 물가 상승세가 나오니까 그걸 잡기 위한 이례적인 긴축 행보를 보였었던 거죠. 이런 일이 없었다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유동성 공급 양도 점차 줄여나가는 그 테이퍼링도 보통은 1,200억 달러씩 공급하다가 1,100억, 1,000억, 900억 이렇게 대략 요 정도 차츰차츰 유동성 공급량을 줄여나가다가 또 차츰차츰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근데 전쟁 이후 이런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등장하니까 이 통화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꾼 거죠. 전망치도 바뀐 거고, 지금 22년 하반기 경제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말 그대로 이례적인 물가 때문에 이례적인 통화정책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오해하고 있어요. 파월은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데, 파월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딱 요 단어죠. 2% goal, 2%라는 목표 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목표 물가 상승률이 2%예요. 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그 통화 정책의 운용 방안 자체가 물가 안정 목표제예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대로,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뭘 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다. 물가 안정이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 기관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강하게 표현을 했죠. 사실은 그게 강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법을 읽은 것뿐이에요. 교과서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겠다. 근데 시장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점 찍었다. 이제 9.1% 찍고 미국 물가 상승률은 내려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정점 찍었다. 그럼 정점 찍으면 금리 인상 다시는 안 할 것처럼, 또 금리 인하 기조로 갈 것처럼. 왜? 경기 침체 전조 현상들이 나오니까 이제 물가는 정점 찍었고 경기 침체가 야기되니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혹은 금리 인하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채권 문제가 생겨나니까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요. 그런 것들도 또 엄청난 또 자금 경색이라든가 돈맥 경화 같은 그런 일들로 또 불거지고 그게 말 그대로 위기를 촉발할 수 있으니 그런 걸 이제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 시스테미컬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 멈춰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주장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사이드의 주장들이에요. 그리고 FOMC 위원들 중에서도 몇몇 비둘기파적 위원들의 발언이에요. 근데 이 비둘기파적 발언들은 사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근데 계속 FOMC 회의를 앞두고 11월 회의 앞두고 10월 회의 앞두고 뭐 CPI 물가 상승률 발표를 앞두고 계속 뭐 FOMC 위원 비둘기파적 위원들의 발언을 담는 거예요. 시스테미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제 금리 조절돼야 된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돼야 된다. 혹은 여러 금융기관들이 특히 증권 투자나 뭐 이렇게 자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물가 정점 찍었고 이제 물가 계속 내려올 일만 남았고 금리 인상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금융기관이나 그리고 언론사들이 그런 걸 대서특필을 하면서 시장은 계속 그러면 금리 인상 더 없겠네. 이제 다 반영된 거네. 하면서 오해를 주고 이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유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월의 와해. 파월이 또 강경 발언을 한다. 강경 발언 아니에요. 똑같은 발언만 하고 있어요. 파월은 지난 잭슨홀 미팅 때부터 뭐 그 전부터 지금까지도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기 때까지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파월이 마치 갑자기 매파적 발언을 했다라는 것처럼 또 언론이 쓰는 거예요. 그 되게 재밌는 게 파월은 계속 그대로인데 시장이 혼자 오해해놓고 굉장히 매파적으로 발언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오해가 없으면 오히려 지금은 매파적인 게 아니라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거든요. 왜냐하면 11월 FOMC 회의 때 그 성명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이제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상 행위를 오랫동안 해왔으니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고용시장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인지 혹은 물가를 이제 이 정도 금리면 안정시키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인지를 제대로 진단해 보겠다 라는 문구가 처음 들어갔어요. 이것은 굉장한 비둘기파적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파월이 비둘기파적으로 상당히 파월이든 아니면 FOMC 위원들이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직감을 했는데 또 시장에서는 우리가 기대한 게 비둘기였기 때문에 여전히 매파적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의 오해와 파월의 와해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일인 거죠. 예. 웃픈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파월의 입장만 보면 변화한 게 없고 지속적으로 매파적이다가 정말 100점에서 98점으로 비둘기파적으로 전환된 건데 시장은 계속 50, 50, 50 본 거예요. 50일 거야, 50일 거야. 그런데 98 이내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일인 거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킹달러 현상이 나타난 배경은 금리 인상의 속도 차이인 거죠. 정확한 표현은 속도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결국 돈의 가치를 뜻하는 것이고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돈의 가치만 나홀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같이 금리 인상 속도를 발걸음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미국의 보폭이 너무 빨랐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 보폭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정도 보폭을 맞출 수 없으니까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거고 우리나라가 더 높았었는데 더 낮은 나라가 됐잖아요. 따라잡은 거죠. 또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는 물가 문제보다 이 대봉쇄 등으로
이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일본 같은 나라는 물가 문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부양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그러니까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가 가장 빨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가 나오는 거죠. 환율은 곧 미국 달러와 그 밖에 다른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이니까요.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나온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강달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죠. 왜냐하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표를 얻어야 되는데, 중간 선거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강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수입국이니까 수입해오는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강달러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구두 개입 많이 했잖아요. 뭐 대통령을 비롯한 뭐 경제부총리나 여러 책임 있는 자들이 뭐 강달러를 반드시 잡겠다는 식으로 구두 개입도 하고, 또 한국은행은 직접 개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바이든의 구두 개입, 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아니면 FOMC 위원들이 22년 내내 구두 개입하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왜? 계속 매파적 발언을 했잖아요. 바이든도 반드시 물가 잡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는 강달러가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22년 11월까지는 강한 달러의 시대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 강달러 기조는 이제 꺾이는 거죠. 11월을 기점으로. 예. 그 이유는 역시 금리 인상 속도의 차이입니다. 왜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이제 조절되는 거죠. 속도 조절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12월이 될지 23년 초가 될지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고, 그럼 조절해 나가는 대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속도를 좀 올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고, 최근의 행보를 보면 자이언트 스텝 행보, 영국도 마찬가지 자이언트 스텝 행보, 뭐 스웨덴 같은 나라는 최근에 1%포인트를 올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따라잡기 위한 행보. 왜냐하면 이 유로피언 국가들도 뒤늦게 고물가를 만난 거예요. 미국보다 조금 한 발 뒤에 고물가를 만든, 그 고물가는 에너지 발이죠. 근데 더군다나 겨울이 오고 있는데 에너지가 부족해요. 에너지 위기 상황이에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조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 가격, 그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높고요. 그것이 전반에 걸쳐서 반영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식사를 해서 우리의 그 에너지를 유지하듯이 이 경제 자체는 그 에너지 자체가 식사에 해당되죠. 근데 그 자체 원료값이 올라가니까 전반에 걸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가스나 아니면 석탄, 석유 이런 화석 연료에서 요소를 추출해요. 그 추출된 요소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어요. 비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작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단적인 예인 거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이 설비도, 이 옷조차도, 섬유조차 다 원유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용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기름 안 넣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신 분들의 지니고 있는 것의 거의 70%가 원유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PD님이 지니고 있는 가방, 운동화, 바지, 셔츠, 단추, 자크까지 원유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전반적인 물가가 반영되는 것인데, 그게 조금 뒤늦게 더 높은 강도로 나타난 겁니다.
유럽에. 그러니까 결국 이들 국가도 강달러를 막고 또 자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 긴축 행보를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주춤해지는데 다른 나라들은 또 추격전이 붙으니까 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대 기축 통화죠. 가장 대표적으로 캐나다 달러라든가 유로존의 유로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 스웨덴 크로나. 이들 또 일본 엔화가 있지만 이들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또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그게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긴 하지만 이 신흥국 대비 달러 인덱스와 이 선진국 대비 달러 인덱스가 있는데 그걸 본다면 이 선진국 대비해서의 달러 인덱스는 강하지 않아요. 이제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신흥국 대비입니다. 신흥국들은 그만큼 금리 인상 행보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 위기로 전개되는 것이고, 신흥국들은 정말 자금 유출도 실제 일어나고 있고, 도저히 이 외채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단기 외채, 만기가 상환하는 외채를 못 갚으니까 IMF로부터 구제금융이 끊기지 않고 있고, 그래서 IMF 구제금융 건수로 보면 1997, 8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0년에서 22년 이렇게 세 묶음을 해보면 건수로 보면 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금융 건수, IMF로부터 규모로 보면 좀 작아요. 근데 건수로 보면 가장 많아요. 그럼 IMF로부터 구제금융 건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근데 다만 규모는 아직 적지 않느냐, 이게 진행형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2008년이나 그 앞에 1997, 8년은 진행형이 아니라 끝난 거니까 그 규모가 지금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거지만 22년, 23년까지 이 구제금융 규모가 더 늘어나고 그 구제금융 건수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국 외환 위기에 처하는 그런 그게 부도거든요. 그 부도 사태에 처하는 그런 나라들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23년 경제의 어떤 핵심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